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이번엔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있을 전국 법관 대표 회의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도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 법원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이 법관 대표들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이 사법개혁안에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이제 법관 대표 회의가 오늘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원장 회의에서 저는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지금의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저하되게 된 데에 대한 자성, 성찰 이런 목소리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오늘 이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거명이 좀 되는 필요가 있겠다. 지금의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제가 두 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법부의 신뢰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신뢰 위에서 사법부의 독립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 현재의 내란 재판이 상당히 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방지책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논의를 좀 이어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말씀 중에 그러니까 자성이라던가 성찰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어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국민들한테 사법부의 신뢰와 입법부의 신뢰를 물었을 때 사법부의 신뢰가 높습니다. 여론조사를 참고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입맛대로 재판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한테 대드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80년 가까이 일어난 우리나라의 제도, 시스템 자체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는요, 본인들이 법과 헌법과 법률의 증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란 게 뭡니까? 중간에 재판부를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판사들을 쇼핑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법 왜곡죄를 통해서 특정 판사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의 문제라고 싶으면 그거를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법원이 법관 인사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 늘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뽑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확정되더라도 4심제를 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걸 뒤엎고자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거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이런 확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한다면 이건 원님 재판이고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제까지 정치 세력이 재판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틀 자체를 이렇게 붕괴시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법관 대표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되고,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올해 안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당과 의견이 같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이제 위헌 소지가 되는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를 같이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의견 여기에 모으잖아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그러면 수정안까지도 이제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되어 있는 이 사법개혁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되고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 특히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꽤 나오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특히 조국 혁신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이 재판이 빠르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들을 어떤 방식으로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어제 이견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위헌성 시비 이런 부분들은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위헌성을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여기에 일부 오해가 분명히 있는 점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판부를 중간에 바꿔치기 한다. 그다음에 뭐 판사를 쇼핑한다라고 하시는데 1심 재판부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계속해서 1심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 사건을 넘길 것인지 뭐 그런 여지들이라든지 또는 판사를 쇼핑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그 구인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이지 그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들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들이 과연 위헌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오늘 오전 정책의총에서 있을 거고요. 예. 뭐 많은 우려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정상적인 공론 절차를 지금 거치는 과정 속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 과정들이 마치게 된다면 필요성은 이미 뭐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점만 해소된다면 바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위헌 소지를 뭐 줄이는 없애는 이제 방안들을 이제 고민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좀 이 움직임 보고 계세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위헌 소지를 줄이면 되는 겁니까? 위헌이 없어야죠. 집권 여당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 위헌적인 법안을 왜 만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법관에 대한 임명은 대법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회가 법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친여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재판 결과를 과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라는 상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법과 행정의 어떤 권한이 크다고 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 형행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법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들마저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거를 강행하고자 합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 빼고는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답정너식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 본인들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직권남용에 대한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니면 내란죄의 유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증거에 기초해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내란 혐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혐의는 사실상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공판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내년 2월에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는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그 간단한 거 가지고 2년 넘게 1심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방어권 보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대한 흐름 속의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관계 예. 하나만 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흥 대변인께서 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이 마치 직접 내란 재판의 재판부를 추천하는 것처럼 판사를 추천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추천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지 이 위원이 내부 인사일지 혹은 이 법원의 인사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분들이 직접 판사를 자기 손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쇼핑하듯이 고른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여론을 호도하시면 이 사실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위헌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그럼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요. 검사가 법정에 나와서 판사한테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밑에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 분립에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선수인 사람을 심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의 그 구성원을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특검 어떻습니까?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이 어떻게 보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택적으로 민주당에서 15명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소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고요.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대단한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질 것인 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상권 분립상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재판을 받을 때 누구나 공정한데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무작위성으로 제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게끔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이 처리되면 바로 필리버스터 하겠다라는 건데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필리버스터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소수 야당이 그 본인들의 의사를 대국민의 홍보의 장으로 그리고 그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작전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민생 법안에도 들이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서 정작 발언하는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토론하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법안에 대한 시간 끌기 지연적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필리버스터라면 굳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토론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필리버스터 제대로 된 토론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 이 필리버스터의 그 조건은
법원이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중에도 5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현장에 참석해서 같이 듣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필리버스터가 일단 발동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뭐 24시간 이후에는 얼마든지 또 그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은 종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정의 입법의 발목을 잡는 그런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뭐 쟁점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생 입법에 대해서까지 뭐 69박 70일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정쟁만 하겠다라는 측면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을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출을 했다. 그런 측면도 국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네. 그럼 개정이 되더라도 필리버스터 카드는 유효한 겁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민생 발목을 잡고 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위헌 소지가 이렇게 너무 많은 상권 분립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이 법안들을 강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말고요. 민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여서야대 국면에서 상임위에서요. 일방적으로 표결합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이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떤 행태를 보여줬는지는 저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2012년에 필리버스터가 통과됐을 때 뭐라고 민주당이 말씀하셨냐면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런데요. 지금이야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 아닙니다. 왜냐? 5분의 3이 제적위원회 5분의 3이 표결을 해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박 3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루뿐이 못합니다. 그 하루뿐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5분의 1 국회의원이 없으면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조급하시고 졸렬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야당이 하루 동안 이견을 제시하는 거 못합니까? 야당도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위임된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단 하루, 이미 무제한도 아니고요. 하루짜리 필리버스터인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못하게끔 한다는 이 자체는 사실상의 입법 폭거라고 볼 수 있고 이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배우 조진웅 씨의 이 소년범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미 잘못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받았고 청소년 시절의 잘못인데 뭐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참에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소년기 전력을 모두 좀 공개하자 관련한 이제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진웅 씨와 관련된 사안이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지고 와서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과거의 소년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것들, 교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년범들에 대해서, 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고위공직자 또는 이 연예인이 되었던 어떤 공인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소년 시절의 어떤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하게 다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포용력을 가지고 전체를 통합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공인들이 본인들의 삶을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잘 살아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점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법적인 것, 도덕적인 부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한번 낙인이 찍히면 갱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들을 하시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동의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차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것을 어떤 법 제도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 그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평생 낙인을 찍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쉽진 않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진웅 씨가 용서를 구했나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했습니까? 이분이 이름이 조진웅 씨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 행세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한 거 자기가 연극 배우 하다가 이제 영화 배우 하기 때문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과거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소년범 관련해서 물론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빵을 훔쳤을 때 장발장의 사례를 드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괴멸시킨 겁니다. 여러분, 3-4번의 어떤 성범죄 관련해서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지금 관련된 게 나오는 거 보면 3-4번의 행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4번의 그 자동차를 훔쳐가지고요. 여성을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본인이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 먹고 사람 때리지 않았습니까? 벌금 받았는데 그 전에도 때렸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한 겁니다. 음주운전 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보자들에 의하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과 가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아픔은 뭡니까? 저는 도리어 진영 논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도 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행사하는데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이미지로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들은 어떻게 피해자보다도 가해자,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직이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조진웅 씨와 같이 강력한 강도와 강간 같은 어떤 범죄 이력이 있다면 국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강연자로 참석을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물론 당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행보를 보고 벌써부터 당권 도전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이제 막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고, 사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국 순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지금 당권을 계속 연결짓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현재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역할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규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든 행보를 어떤 정치적 의미를 묶어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총리의 역할 이것도 사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이라든지 꿈과 미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가 서울을 가면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거다. 또 다른 지방을 가면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뭔가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두 분을 경쟁의 관계로 상정하고 이 둘의 관계가 마치 앞으로 차기의 당권에서의 어떤 그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은 너무 이른 얘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르다 과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저희 국무총리가 민주당 행사에 왜 갑니까? 청년 관련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정상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라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몸값만 더 띄우는 격이 됐죠. 종묘를 찾아가고 한강버스 관련해서 비판하려고 했고 또 감사의 정원이랑은 광화문 광장 가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견적을 뽑아보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여론조사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틀은 게 당대표 선거입니다. 내년에 8월 있을 때 전당대회 나가고 싶으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청래 2기 체제가 들어서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23%로 완패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3개월 정도뿐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했는데 이른바 김어준과 정청래 연합군에서 박찬대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지나치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서무총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총리께서 지금 아예 민주당 총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남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좀 저희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의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시 실장에 대한 조사도 있었고 감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관련한, 그러니까 청탁과 관련한 부분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수에 그쳤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감찰을 하셨다는 건데 그거 셀프 감찰이잖아요. 믿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김남국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현지 누나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실세다. 그리고 해당 비서관 강선우 후보자 낙마 관련해서 전화 통화했던 해당 비서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자기가 따끔하게 말을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김남국 비서관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김현지 누나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만사 현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말했다는 김현지의 최대 존엄이라는 이름 석자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게 청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 왜 김남국 전 비서관은 쫓아내는 겁니까? 물론 본인이 사직을 했겠죠. 억울할 겁니다. 그러면
청탁을 한 사람이나 청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내일 바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특별전담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말고요. 특별감찰관 임명을 빨리 한다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속도가 날 수 있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이요? 뭐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좀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3명을 추천하고 그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존재였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왜 안 했습니까?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 특검은 못 받아도 특감은 받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 당시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자꾸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하는 데에만 방점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공직 기강에 대해서 누누하게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문자를 받은 김남국 비서관 본인이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사퇴를 통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공직기강에 대해서 반드시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외 없는 그런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셀프 감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께서 4분에 대해서 그 고발 조치 해놓지 않았습니까?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계속 의미 없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마치 몸통인 것처럼 어떤 허상을 만드는 그런 프레임화 작업은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